마르코 폴로와 그의 아버지 니콜로 그리고 삼촌 마테오는 몽고 황제 쿠빌라이 칸의 궁정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고향을 그리워하다가 돌려보내달라고 황제를 설득했습니다. 황제는 마르코 폴로 일행을 보내며 두 가지 칙령을 발표했습니다. 그들이 어디든 자유로이 지날 수 있으며 필요한 식량과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요. 또 교황과 에스파냐를 비롯한 유럽 왕들에게 전할 편지와 함께 이탈리아까지 타고 갈 범선까지 제공해 주었습니다. 떠나는 마르코 폴로나 보내는 쿠빌라이 칸이나 이것이 영원한 작별임을 알았습니다. 마르코 폴로 일행은 3년간의 험한 여행 끝에 베네치아에 도착했고 이들이 오래전에 죽었다고 여긴 친지들은 매우 놀랐습니다. 마르코 폴로가 죽고 난 직후 발표된 동방견문록에는 신비로운 동양에 관한 이야기와 사파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러면 마르코 폴로가 베네치아에서 돌아온 1295년은 어떤 세상이었을까요? 가장 주목할 일은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중국과 유럽을 이어준 몽고가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제국을 이끈 힘센 칸들은 그들의 방대한 영토를 작은 구석도 빠뜨리지 않고 온전히 지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유럽 예술가들은 동양인을 머리는 없고 얼굴은 가슴에 붙은 괴물처럼 묘사했습니다. 하지만 여행객들은 이런 야만적인 그림을 믿지 않았고 동서양 간의 왕래가 많아졌습니다. 몽고 황제들 또한 몽고 밖 세상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마르코 폴로는 원나라에 머무는 동안 계속 일기를 썼는데 그 안엔 동양인들의 특이한 생활 양식과 풍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도 대사들의 보고서보다 마르코 폴로의 이야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원의 수도는 지금의 베이징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쿠빌라이 칸 시절에는 다른 유럽인들도 꽤 있었으며 이들은 생목인이라 불렸습니다. 몽고가 처음으로 유럽을 공격한 1240년대부터 몽고인들을 개종시키기 위해 나온 선교사들이 많았습니다. 또한 교황은 북경의 신자들이 모임을 만들고 유지하도록 기관을 승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북경에 온 대부분의 유럽인은 상인들이었고 그들의 아내는 중국 실크와 도자기를 얻으려고 왔던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원나라의 영화는 짧았습니다. 1294년 쿠빌라이 칸은 80세의 나이로 운명했습니다. 하지만 후계자들은 넓은 영토를 제대로 통치하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1368년 원제국은 멸망하고 맙니다. 안전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되자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까지 오는 유럽 사람들이 적어졌죠. 그래도 유럽에서는 크게 아쉬워하지는 않았습니다. 향신료는 인도에서 실어오면 됐고 베네치아인들은 수백 척의 범선을 확보하고 있는 데다가 무기도 다른 어떤 유럽 국가들보다 더 많이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베네치아 범선들은 동양의 특산품들을 싣고 프랑스, 에스파냐, 포르투갈, 플랑드르, 그리고 영국까지 항해했습니다. 실크나 향신료 외에 다른 상품도 있었죠. 제노바와 베네치아인들은 흑해 주변에 본부를 만들고 지중해를 통해서 곡물과 철갑 상화를 수출했습니다. (1347년)
유럽에서는 수백만 명이 흑사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시민 수가 절반으로 준 도시도 많았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제가 한두 명밖에 안 남았다고 합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강력했습니다. 흑사병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원인이 무엇인지 아직도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동양에서 건너온 병인 듯하지만 어떻게 된 것일까요? 제일 먼저 감염된 유럽인은 제노바인들이라는 설이 유력합니다. 이들이 크리미아 반도에 있는 요새에 묵는 동안 몽고인들이 이상한 병으로 갑자기 쓰러져 죽었는데 병에 걸린 이들의 피부가 검어지고 죽을 때까지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살아남은 제노바인들은 겨우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시칠리아로 돌아가면서 병균도 함께 가져간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도착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아시아를 떠난 흑사병이 유럽에 상륙해서 무서운 속도로 유럽 곳곳을 휩쓴 다음 이웃 섬나라까지 확산됐습니다. 용케 병을 피한 나라로는 폴란드와 북부 이탈리아가 있습니다. 1353년 무렵이 돼서야 겨우 잠잠해졌고 스코틀랜드에서 에스파냐 그리고 크레타 섬까지 이 병으로 약 2천만 명의 유럽인이 사망했습니다. 14세기 유럽을 강타한 재앙은 흑사병만이 아니었습니다. 1300년경 유럽은 인구가 포화 상태였습니다. 경제적 발전과 생산력의 증대로 인해 도시를 중심으로 인구가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그러자 많아진 인구를 먹여 살릴 식량이 부족해졌습니다. 1315년에서 1319년 사이에는 흉년이 들어 기아와 질병이 더욱 기승을 부렸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흉년이 거듭됐고 가난한 사람들은 개, 고양이, 풀까지 닥치는 대로 먹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을 할 군인들은 남아있었습니다. 14세기에는 유럽 곳곳에서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몇십 년간 지속된 전쟁도 있었습니다. 1337년부터 시작된 영국과 프랑스 간의 100년 전쟁은 1453년이 돼서야 끝났습니다. 장 프로아사르 등의 역사가들은 이를 자세히 기록한 책을 썼고 아름다운 서파를 곁들인 이 책들은 영국과 프랑스 양국민들에게 매우 인기가 있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평화를 유지한 잠시 동안 양국 군인들은 해외 용병으로 나가기도 했습니다. 영국인들은 몸을 보호하기 위해 모자가 달린 외투를 입었기 때문에 모자 쓴 군인들이라고 불렸습니다. 이탈리아에서는 존 호크우드 경이 이끄는 영국군들이 행운의 용병으로 대접받았습니다. 그리고 북이탈리아에서 용맹스럽게 싸운 이들의 활약은 소설의 소재가 되기도 했죠. 유럽이 불경기와 전염병 그리고 전쟁에 시달리는 동안 중동은 이슬람의 지배를 받게 됐습니다. 오스만 투르크라는 아시아 초원 유목민들이 콘스탄티노플 주변에 있는 마지막 비잔틴 제국의 영토까지 정복하고 만 것입니다.
1450년이 되면 1000년 동안 존재했던 강력한 비잔틴 제국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콘스탄티노플만 남게 됩니다. 투르크인들은 유럽군이 도착하기 전에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하려고 했으며 1453년 공격은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수도인 콘스탄티노플을 이스탄불로 고쳐 불렀습니다. 즉 이슬람 도시가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인들은 자존심이 무척 상했고 무역에도 상당한 타격을 입었습니다. 유럽 상인들은 가까운 중동과의 무역권을 잃은 것입니다. 베네치아가 제일 큰 손해를 보았습니다. 이슬람과 크리스트교 국가 사이의 항구 도시로서 유럽의 힘을 상징했기 때문이죠. 베네치아는 해상무역 도시로서 중동에서 가져온 향신료와 상품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이슬람과 우호 관계를 다져야 했습니다. 다른 도시들은 아드리아해 주변에 튼튼한 요새를 지음으로써 투르크인들을 멀리하면서도 중동과 무역을 계속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괴롭히자 동방무역을 일시적으로 중단했습니다. 동양을 상대로 하는 무역에 있어 베네치아와 비슷했던 제노바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오스만 투르크에 맞섰습니다. 제노바 상인들은 관심을 동양에서 서양으로 옮겼고 1489년엔 사이프러스 상권마저 베네치아에 넘겼습니다. 그 대신 포르투갈 선원들을 따라 아프리카 서쪽 해안을 열심히 탐험했습니다. 여기에 가장 앞선 사람은 포르투갈 함대를 이끌고 나선 엔리케 왕자였습니다. 그는 풍부한 영토를 획득하고 이슬람을 크리스트교로 개종시켜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1420년대 아조레스, 마데이라, 그리고 카나리아 제도의 개척민들을 보내서 그쪽이 이슬람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고 상권을 확보했습니다. 이것들은 곧 제노바인들의 경험을 살려 나무와 염료, 설탕, 그리고 포도주를 수출하게 했습니다. 훗날 항해왕 엔리케라고 불리운 엔리케 왕자는 무역에 사용했던 배들을 남아프리카 해안으로 보냈습니다. 1434년엔 유럽인으로는 가장 먼 곳인 케이프 보자로도까지 갔고 1444년엔 케이프 베르데, 1460년에는 시에라레온까지 갔습니다. 항해왕 엔리케 함대의 선장들은 아프리카까지 2000마일을 항해했던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이제 종교나 호기심 때문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움직였습니다. 곧 케이프 베르데 등지에서 잡은 노예 수천 명이 배에 실려서 포르투갈로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르투갈 정부는 더 많은 노예선을 아프리카에 보냈습니다. 1470년부터 포르투갈 탐험가들이 줄을 이어 아프리카 서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미지의 세계를 향한 그들의 여행은 무척 위험했습니다. 하지만 계속 발전해서 1488년 바르톨로뮤 디아스는 희망봉까지 갔습니다. 처음으로 먼 곳까지 간 디아스는 선배 탐험가들이 했듯이 포르투갈 국가 문장을 새긴 돌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이 십자가상은 이제 아프리카 해안선에 점처럼 박혀 있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이 서아프리카를 탐험하기 1000년 전에 로마인들은 미지의 세계, 즉 영국 북부에서 유럽을 지나 북아프리카와 인도까지 이르는 지역의 지도를 그렸습니다. 로마 지리학자 스트라보는 아프리카 대륙이 물로 둘러싸여 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를 너무 작게 표현했습니다. 프톨레마이어스는 2세기 중엽에 아프리카 대륙이
아시아와 육로로 연결돼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 후 유럽인들은 1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두 학자의 지도를 잊었고 15세기 초 이것들이 재발견되었을 때는 프톨레마이오스의 이론이 세계 지도의 바탕이 됐습니다. 디아스는 아프리카 남단을 항해하면서 프톨레마이오스가 착각했음을 증명했습니다. 1490년경에 독일 지리학자 마르텔루스가 그린 이 지도는 아프리카 서부 해안선과 인도에서 동양까지 이어지는 항로의 도입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디아스의 여행은 이를 증명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은 한 번만에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디아스의 작은 배가 폭풍의 고지를 지나며 거의 부서질 지경에 이르자 그는 인도를 항해할 큰 배를 만들어 달라고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상인들이 인도양에 많이 나타나 위험하기 때문에 배에 무기를 실어달라고 했습니다. 준비하는 데 많은 시간을 허비한 포르투갈은 꼭 성공해야 했습니다. 1497년이 돼서야 바스코 다가마가 이끄는 튼튼한 범선이 리스본을 떠났습니다. 2년 후 선원들은 인도에서 향신료와 실크를 듬뿍 싣고 돌아왔고 더 많은 배와 총이 있었다면 인도 해상무역권 전부를 포르투갈이 가질 수 있다는 확신까지 생겼습니다. 1500년에는 범선 14척을 이끈 페드로 알바레스 카브랄이 포르투갈의 세력을 동양 지역까지 확장하러 갔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이미 다른 유럽 사람이 동양 항로를 발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크리스토퍼 콜럼버스였습니다. 콜럼버스는 이탈리아의 제노바에서 태어났으며 지구가 둥글다는 토스카넬리의 주장을 믿고 리스본에서 3000마일만 항해하면 인도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당시 교육받은 사람들은 이미 지구가 평평하지 않고 둥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콜럼버스는 지구 지름이 지금 알려진 지름보다 20% 정도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포르투갈은 그의 대서양 횡단 계획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콜럼버스는 5년 동안 후원자를 찾아 유럽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1492년에 에스파냐의 이사벨 여왕을 만나 해군 대장이 된 후 선박 3척을 얻어 오랜 준비 끝에 인도로 향했습니다. 그는 드디어 역사의 한 획을 그었습니다. 오랜 항해 끝에 새로운 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50년이 못 가서 이탈리아와 이베리아 반도에서 온 탐험가들이 이 신대륙을 하나의 지구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그리고 아메리카 사람들은 서로의 산물, 종교 등을 교류하게 됐습니다. 물론 문화적으로 강대국인 유럽 입장에서는 이러한 교류가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인에 의해 발견된 아프리카와 아메리카 사람들에겐 오히려 치명적인 손해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